에디 삼촌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다. 그는 투박한 노동자였는데 가장 서글픈 것은 항상 자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첫 소설쓰기라는 험난한 판에 뛰어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나는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매달렸다.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는 무대를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내 삼촌과 같은 이들의 인생이 서로 연결되며 어떤 일이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곳의 모든 영혼은 서로 맞닿아 있고 때때로 세상과 연결된다. 에디가 소설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우리가 그런 여정에서 만날 법한 이들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다. 에디가 지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뒤늦은 선물과도 같다. 그가 이곳에 있을 때는 줄 수 없었던.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국에서 만난 5사람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인 미치 앨범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은 타인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불치병을 앓고 죽어가는 스승 모리에 대한 실화인 반면 이 작품은 작가의 삼촌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에디가 죽은 후에 5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와 그가 만난 사람들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한 줄거리와 함께 본문 일부를 중간중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놀이공원인 루비가든에서 정비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83세 생일을 맞은 그날도 놀이기구들을 살피고 놀러온 아이들을 맞으며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프레디나카라는 놀이기구가 사고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에디와 그의 직원이 타워 끝에 매달려 있는 카트에서 승객을 구조하고 있을 때 낙하 지점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소녀를 본 에디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이를 구하려 몸을 내던지지만 떨어지는 카트에 깔려 그만 죽게 됩니다. 구식 놀이기구인 회전찻잔 속에서 깨어난 에디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자신이 75년 전 어릴 때 보았던 루비가든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비공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몸은 어린아이처럼 유연했고 뛸 수도 있었죠. 바로 그때 그 당시 인기가 좋았던 쇼인 괴물들의 전시장을 시작하는 메가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괴기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몸을 가진 그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눈요깃감이었죠. 극장 안에는 온몸이 파란 사내가 무대 위에서 에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는 에디에게 파란 사내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에디에게 파란 사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란 사내는 에디를 쳐다보다가 불쑥 말했다. 자네는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모두 자네 인생에 결부되어 있지. 그때는 자네도 이유를 몰랐을 테지만 말일세. 천국은 바로 지상에서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있는 거라네. 에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천국을
파라다이스 동산처럼 생각하지.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고 강과 산에서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곳 말이야. 하지만 어떤 위안도 줄 수 없는 풍경은 무의미하다네. 이것은 신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네.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것 말이야. 그 연유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자네가 찾았던 평안이니까. 에디는 말없이 있는 게 견딜 수 없어 목소리를 내보려고 기침을 했다. 에디, 난 자네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지. 내가 죽었을 때 5사람이 내 삶을 조명해 주었네. 그 후 난 자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기에서 자네를 기다렸지. 내 이야기에는 자네의 사연도 일부 끼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그 중에는 자네가 알던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네. 하지만 모두 죽기 전 자네의 인생과 얽혀 있지. 그것이 자네의 인생을 영원토록 바꿔버렸고. 파란 사내는 자기가 죽은 것이 에디 때문이라고 말을 꺼내며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죽게 된 사건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파란 사내의 이름은 요제프 코발츠비치로 그의 가족은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고 어릴 때부터 예민한 성격으로 신경안정제를 먹게 되었습니다. 약사가 처방해준 질산은에 중독되어 독극물 부작용으로 몸이 파랗게 변했고 이로 인해 공장과 술집을 전전하다 서커스단 사람을 만나 쇼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에디가 친구와 야구공 놀이를 하다가 잘못 던진 공이 길가로 날아갔고 에디는 그 공을 쫓느라 정신없이 길에 뛰어들어서는 그 공을 집어 친구와 함께 근처 아케이드로 게임을 하러 떠났죠. 한편 갑자기 길에 뛰어든 에디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차는 골목으로 미끄러져서 주차된 트럭에 부딪히고 운전자는 사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파란 사내 요제프였습니다. 파란 사내의 말을 들은 에디는 자신은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그 죗값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은 거냐고 묻습니다. 파란 사내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에디. 자네는 뭔가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야. 나뿐 아니라 자네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네에게 한 가지씩을 가르쳐 줄 걸세. 에디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직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뭘 말이오? 우연한 행위란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람과 산들바람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걸세. 에디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우린 공을 던지고 있었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길에 뛰어들었고 나 때문에 당신은 죽었어. 왜 당신이 죽어야 했단 말이오? 이건 공평치 않소. 파란 사내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삶과 죽음에는 공평함이 없다네. 만약 공평하다면 착한 사람이 젊어서 죽는 일이 없겠지. 그가 손바닥을 위로 올리자 갑자기 그들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앞에는 조문객들이 있었고 목사가 무덤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에디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다만 모자를 쓴 뒤통수 그리고 드레스와 정장 상의를 걸친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파란 사내가 말했다. 내 장례식이지. 조문객들을 좀 보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석했어. 왜일까? 궁금했을까? 왜 사람들은 남이 죽으면 모이는 걸까?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까? 모든 삶이 서로 엮여 있다는 걸 영혼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죽음은 그저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옆을 슬쩍 비껴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죽음이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옆을 비껴가지. 둘의 생사가 엇갈리는 거야. 자넨 나 대신 자네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나 대신 죽었네.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번개가 내려치기도 하고 막 탑승 시간을 놓친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지. 우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걸세. 하나가 시들면 다른 하나는 자라나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전체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아기에게 끌리는 것도 그 때문이지. 떠날 시간이 되자 에디는 루비가든에서 자신이 그 여자아이를 구했는지를 묻습니다. 파란 사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에디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처럼 낭비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파란 사내가 말합니다. 낭비된 인생이란 없네.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뿐이지. 에디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전쟁터에서 만난 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함께 싸웠고 그곳에서 에디는 총에 맞아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지만 대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팔목과 발목이 묶인 채로 하루에 한 번 주는 소금 넣은 주먹밥과 누런국을 먹으며 수개월을 버텼습니다. 포로들은 깡말라갔고 석탄 광산에 보내져 중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병들어 지쳐 쓰러진 동료를 총으로 죽이는 걸 목격한 그들은 탈출을 계획합니다. 저글링을 할 줄 알았던 에디는 경비병들을 불러놓아 저글링을 보여주며 정신을 팔게 만들어 놓고는 그 빈틈을 타서 그들을 죽이고 탈출을 했습니다. 에디가 헛간에 불을 지르고 돌아서려는 순간 헛간 안에서 인기척이 있음을 본 그는 헛간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하려 하지만 이내 불길이 그의 장단지에 옮겨 붙었고 에디는 총을 맞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대위는 에디가 모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일을 얘기해 줍니다. 제정신이 아닌 에디를 구출하기 위해 그때 어쩔 수 없이 그의 다리에 총을 쏜 사람이 자기였음을, 그리고 철망문을 열고 수송차를 인도하다 지뢰를 밟아 죽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대위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게 바로 그거라네. 천국은 바로 그런 거지. 자기의 어제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네. 대위는 말했다. 희생이라는 게 있지. 자네는 희생했고 나 역시 희생했어. 우리 모두 희생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희생을 하고 나서 분노했지. 줄곧 잃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 자네는 그걸 몰랐어. 희생이 삶의 일부라는 것.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 희생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질 만한 것이라네. 작은 희생과 큰 희생이 있지.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일을 하지. 또 어떤 딸은 병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나이들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구름 낀 잿빛 하늘로 눈을 돌렸다. 라오조의 죽음이 무의미하지는 않아. 그는 조국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들 역시 그걸 알지. 남동생의 뜻을 이어서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네. 그날 밤 우리 모두 차를 타고 지뢰밭을 지날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넷 다 같이 죽었겠지. 에디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위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위는 혀를 찼다. 바로 그거야. 때로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사실은 그걸 잃는 게 아니기도 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지. 난 자네를 쐈네. 그리고 자네는 뭔가 잃었지만 또 뭔가를 얻었지. 자네가 아직은 그걸 모르지만 말이야. 나도 뭔가를 얻었네. 뭡니까? 난 약속을 지켰지. 부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가 손을 내밀었다. 다리를 그렇게 만든 것을 용서해 주겠나? 에디가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에디가 본 적이 없던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에디와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루비가든의 창업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간 곳은 산속에 있는 식당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에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화가 난 날은 아들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에디가 전쟁터에 갔다 온 후 아버지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 시리에 빠진 에디에게 일자리를 구하라 닥달하기까지 했죠. 에디는 택시기사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아버지와는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됐죠. 노부인은 자신의 얘기를 에디에게 들려줍니다. 젊은 시절 매력적이었던 그녀는 해마그릴이라는 싸구려 식당에서 일을 하다 그녀의 남편인 에밀을 만나 결혼을 했고 사업으로 성공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딴 놀이공원을 만들었던 얘기. 그 후 그곳에 불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도시 외곽으로 이사해 살다가 에밀이 죽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에디가 노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의 사연이나 화재, 그런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앞서 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곳은 우리 이전 사람들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그렇고요. 노부인은 손가락을 톡톡 부딪히며 말을 이었다. 에밀이 없었으면 난 남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루비 가든은 없었을 테지요. 가든이 없었다면 당신이 거기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녀는 에디가 몰랐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미키셰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날, 시르에 빠진 그는 에디의 아버지를 만나러 집에 들르게 됐는데 혼자 있던 에디의 엄마를 보자 술김에 충동적으로 껴안으려 했고 이를 에디의 아버지가 보고 말았죠. 달아나는 미키를 쫓아나간 아버지는
실족으로 물에 빠진 미키를 구하지만 그 일로 폐렴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녀는 또 그의 아버지가 죽던 날 밤 그가 병원 창문을 열고 자신의 아내, 아들들의 이름과 미키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도 전해줍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와 같은 병실을 썼기 때문에 그녀가 이 모든 걸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에디는 노부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를 보았겠군요. 네. 어머니도요. 밤마다 그녀가 서글파는 소리를 들었죠. 서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당신 가족이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일했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몹시 아팠어요.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것처럼요. 내 이름을 딴 공원에서 일했다고 했죠.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운 기분이었고 그곳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죠. 그 바람은 천국까지 날 따라왔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에디는 혼란스런 표정을 지었다. 식당 말인가요? 루비가 물었다. 그녀는 산속의 불빛을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 식당이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더군요. 또 루비가든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 모두 안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랐지요. 사고를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싸우고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남편 에밀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아늑한 곳에서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길 바랐어요.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지내기를 바랐답니다. 루비가 일어서자 에디도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를 미워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끔찍하게 굴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끔찍해졌죠. 루비가 그에게 다가섰다. 에드워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이에요. 그것은 안에서 당신을 잡아먹지요. 흔히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처럼 생각되지만 증오는 굽은 칼날과 같아요. 그 칼을 휘두르면 우리 자신이 다쳐요. 에드워드, 용서하세요. 처음 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가벼움을 기억하나요? 물론 에디는 기억했다. 통증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건 아무도 분노를 안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분노에서 벗어나지요. 하지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가려면 왜 분노를 느꼈는지, 왜 이제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는지 이해하게 돼요. 그녀가 에디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요. 에디는 식당 안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던 아버지를 측은한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가져왔던 원망을 털어놓고는 모든 걸 놓아버리겠다고 흐느끼며 말합니다. 에디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어느 신부의 들러리로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아내 마거릿을 네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디는 생일을 기념하여 친구 노엘과 함께 경마장에 가서 돈을 땁니다.
아이 입양비를 마련하게 된 에디는 기쁜 마음에 마거릿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만하고 빨리 들어오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생각과 에디를 그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에디를 찾아 경마장에 가던 중 아이들이 육교에서 장난으로 떨어뜨린 술병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심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마련했던 돈은 치료비로 써버리게 되고 둘 사이는 서먹해지게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마거릿은 다시 뇌종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에디는 옆에 있는 마거릿을 끌어안으며 자기가 여기 있는 걸 하느님이 아는지 물어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신을 피해 살았고 나머지 시간은 신이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거릿이 에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랑 없이 살아야 했어요. 안 그래요? 에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랑을 빼앗긴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급작스레 떠났다고 생각했겠죠. 사실 당신은 너무 갑자기 떠났지. 당신은 나한테 화가 났죠. 아니야. 마거릿의 눈이 빛났다. 그래, 맞아.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이유?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47살이었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죽었고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또 나도 모든 걸 잃었지.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인을 잃었어. 에디가 말했다. 마거릿이 그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잃은 게 아니었어요. 난 바로 여기 있었어요. 또 어쨌든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잃어버린 사랑도 여전히 사랑이에요, 여보. 다른 형태를 취할 뿐이죠. 가버린 사람의 미소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없고 같이 빙빙 돌며 춤을 출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게 강해지죠. 추억 말이에요. 추억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키우고 가꾸고 품어주죠. 생명은 끝나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에디는 아내를 땅에 묻고 난 후에 세월을 떠올렸다. 꼭 담장 너머를 보는 것 같았다. 다른 종류의 삶이 저편에 있는 걸 알았지만 그는 다시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난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에디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어.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느꼈어요. 여기서? 그가 물었다. 마거릿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강한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에디는 마거릿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마거릿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가 만난 사람은 필리핀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당시 헛간에서 구하지 못했던 소녀 탈라였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강가에 앉아있던 소녀는 에디에게 자신을 태우고 있다고 흥분하며 말합니다. 에디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며 통곡을 합니다.
탈라는 에디의 손을 이끌고 강으로 들어가서는 돌을 건네며 씻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에디가 돌로 아이의 몸을 문지르자 몸에 붙어있던 그을린 자국들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부상당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에디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탈라가 둘 사이의 공간에 대고 말했다. 왜 슬퍼요? 내가 왜 슬프냐고? 여기서 말이냐? 에디가 속삭였다. 아이는 아래를 손짓하며 대답했다. 저기서. 에디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는 모든 장애를 벗어던졌다. 이제 어른과 아이의 대화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다. 마거릿에게, 루비에게, 데이에게, 파란 사내에게,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슬펐던 것은 삶에서 뭘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헤매고 다녔지. 난 그곳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았어. 탈라는 물에서 파이프 청소 도구로 만든 강아지를 꺼냈다. 아이가 말했다.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요. 어디? 루비 가든에? 탈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이기구를 고치면서?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였나? 왜? 에디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당연한 얘기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니까. 나한테도 잘해주니까. 아이는 강아지를 에디의 셔츠에 대고 흔들었다. 거기가 할아버지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탈라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그의 셔츠 앞서풀 만졌다. 그리고 덧붙였다. 에디 메인트넌스. 에디는 흐르는 물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그의 사연을 담은 돌들이 수면 아래 서로 맞닿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형체가 녹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든 이제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에디가 속삭였다. 탈라, 루비 가든에 있었던 어린 소녀 있지? 그 아이를 아니? 탈라는 제 손끝을 응시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애를 구했니? 아이를 거기서 끌어냈어? 탈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안 끌어냈어요. 그 순간 에디는 몸을 떨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구나. 그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 밀었어요. 탈라가 말했다. 에디가 고개를 들었다. 밀어? 네, 다리를 밀었어요. 끌지 않고 밀었어요. 큰 게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애를 안전하게 구했어요. 에디는 부인을 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아이의 손길을 느꼈는데, 기억나는 건 그것뿐인데, 내가 아이를 밀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손길을 느꼈어. 달라는 생긋 웃으며 강물을 뜨더니 작은 손으로 에디의 손을 잡았다.
전에도 잡아본 그 손의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에요. 내가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왔어요. 안전하게.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과 삶은 이어져 있고 이 생에서 엮고 엮이는 관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나의 천국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마지막은 무엇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